안녕하십니까. 우리 2월 달부터 같이 공부했던 반 진도, 우리 지난번에 고려 지배계급 변천 과정 공부했었죠. 근데 그 지배계급 변천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정말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사의 난이도라는 거를, 수능 난이도를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데이터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말에 하나 또 모르죠. 또 그때 그 큰 흐름 말고도 중요한 것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들, 고려의 대표적인 왕들. 그 다음에 또 이참에 지난번에 배웠던 걸 가볍게 복습함과 동시에 좀 더, 그때가 뼈를 잡았다 그러면, 뼈대를 잡았다 그러면 여기다 좀 웬만한 살을 좀 붙인다. 완벽한 살을 다 붙여가지고 비계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그 생명체까지는 아닐지라도 요걸 딱 보면 이게 일단의 생명체다라는 인식이 될 정도의 어떤 보강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끝내면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고, 조선도 지배계급 변천 그렇게 흐름 보고, 그 다음에 늘 강조를 드리는 붕당 정치, 그 정도를 또 수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저거죠? 저 반수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워낙 많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반의 수업에 들어가야 될지 순간 깜빡깜빡할 때 있어요. 물론 저야 직업이 이거니까 계속 해왔던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들어야 될 대상 자체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좀 버벅거린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헷갈린다? 정확히 얘기하면 헷갈린다.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30페이지 펴보시고요. 고려 발전과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을 좀 붙이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저 먹기예요. 아시다시피 후삼국이 있었잖아요. 원래 통일신라가 있었는데 위쪽엔 발해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제가 일사분면으로 열심히 그려드렸던 왕권의 그 강성함, 신문왕을 대변으로 한 그런 시기와, 또 마지막에 호족이라는 또 지방 세력가들의 어떤 바로 등장, 세력 강성, 이런 걸로 인해서 서서히 무너지면서 궁의 후고구려, 견훤의 후백제, 그 다음에 기존의 신라의 어떤 그 붕괴, 그렇게 이게 삼위일체를 따져서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일이 됩니다. 원래는 궁예의 쫄따구였는데 후고구려에 어떻게 인성이 좋은 건지 아니면 궁예가 포악했던 건지 상황을 좀 잘 만나서, 또 그 당시 초강대국은 사실 후백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족들이 어떤 지지를 얻으면서 구사일생 고려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건,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바로 고구려 계승의식이다. 그건 확실히 인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조왕건이 좀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 북진정책이라는 거라잖아요. 북으로 진출한다. 그게 고구려를 잇겠다. 고구려 옛 땅 덩어리를 생각해 볼 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그것을 견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또 첨언으로 도움말로 드리면, 향후 나오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조선 계승의식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뉘앙스를 금세 찾을 수가 있겠죠. 그거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이런 거 건드리면 이제 정말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농단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거저먹기고요. 어찌됐건 어렵사리 고려가 통일이 되고 나서 그 앞쪽 중가로 2번을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별표를 3방을 치셔야 되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이쪽의 왕들이 압도적인 왕은, 시험 출제 압도적인 왕은 빛날 광자를 쓰는 광종이에요. 그런데 이 광종만 낸다고 한들 오답선지, 정답이 아닌 오답선지들이 또 들어갈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왕들을 배운다. 물론 광종 다음에 누구를 하나 더 선택을 해서 인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전 당연히 밑에 있는 성종이에요. 조선에도 성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름이 같죠. 이 두 인물은 좀 필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오히려 태조 왕건은 제가 드리는 말씀 정도,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호족의 틀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고려 건국 초에 왕권 쟁탈, 왕위 쟁탈이 아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 네임 밸류보다는 사실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건 맞아요. 카리스마나 어떤 주도력을 가지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괄호 이번에 별표 3방을 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먼저 태조의 동그라미 하나만 칠게요. 얘는 별표 치면 안 돼요. 볼펜 썩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건국 초기 세력이니까 민생 안정 정책, 백성의 삶을 안정시킨다. 뻔한 얘기고, 조세도 인하한다. 당연히 세금 인하하겠죠. 세금을 높이면 어느 국민들이, 그 당시엔 백성이라고 불렀겠지만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도 가치가 없는 거고요. 흑창,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만 또 돌려볼게요. 자, 흑창 여러분들 고구려 때 기억하시겠지만 을파소라는 훌륭한 재상의 건의를 받은 고국천왕이
봄에 어려울 때 곡식을 백성들에게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여유가 좀 생기는 가을에 받는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했죠.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름만 바꾼 거죠. 흑창 이름이 좀 그래요. 근데 어찌됐건 뭐 흑창을 태조가 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알고, 이게 큰 틀에서 볼 땐 건국초 왕의 어떤 자기 안정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족 통합 정책인데 이게 제목은 너무 화려한데 그건 볼 필요 없어요. 그건 볼 필요 없고, 거기 보면 혼인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그 혼인 정책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지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안전 안내 문자가 자꾸 떠요. 이게 방위 금지 모드로 와도 떠요. 그래서 제가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유감스럽게도. 잠깐만, 이건 뭐 양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못하겠어. 자, 그러면 그 혼인 정책의 동그라미 있어요. 혼인 정책. 혼인 정책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부터 강성한 그 힘을 발휘해서 통일을 한 게 아니고 호족의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좀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제의가 오면 그냥 서슴없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건, 내가 당신을 도와주니까 삼국 통일하기 위해서, 후삼국 통일하기 위해서 도와주니까 내 딸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아유 싫어요 이래야 되는데 좋아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약속을 남발했죠. 통일했죠. 그럼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봐, A 호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딸을 내 왕비로 삼기로 했어. 근데 B 호족한테 도움 받았어. 걔도 왕비 약속했어. 이게 누구는 왕비, 정상적으로 왕비 한 명의 후궁이 수십 명, 수백 명인 건 뭐 왕의 권한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약속을 다 왕비로 하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난데없이 왕건 혼자, 왕건이 왕이 됐죠? 이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지. 왕비 한 명에 후궁이 여러 명이 되는데 다 왕비야, 다 왕비. 이걸 바로 혼인정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혼인, 결혼을 남발하는 거지. 에이 진짜 이상해. 왜 이상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줄 아세요? 그럼 이사에서 나온 자식들,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는 게 자식들이에요. 다 남자라고 칩시다. 왕자. 얘네들은 왕이 계승 서열에서 동등하죠. 왜? 봐. 왕비의 자식과 후궁의 자식은 서열이 다른데, 당연히 왕비의 자식이 왕이 계승서열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죄다 왕비니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왕자들은 왕이 계승서열에서 밀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몸이 살살 아프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당연히 왕위 쟁탈전이 생긴다니까. 이것 때문에 고려 앞쪽이 아주 아사리판이 돼요. 이거 보보신경이라는 드라마 몇 년 됐어요. 그 아이비? 나 좀 제가 원래 관심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따져보지 않아요. 차라리 뭐 이렇게 너랑 나랑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애 있잖아. 걔 나오고 뭐 백경인가 뭐 차지한 엑소에 나오는 뭐 그렇게 나와서 이중기, 뭐 이민기, 뭐 차지한 그런 나오는 요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거 잘 나오죠. 배다른 형제끼리 서로 막 암투 벌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아유다. 아유 놓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위쟁탈전이 거기 드라마에도 아주 심각하게 나오던데, 저도 살짝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류는 아니기 때문에 살짝 뭐 누가 보는 걸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바로 혼인 정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인 정책 말고 이런 게 혼인 정책이구나 정도 인지하시면 되고, 왕위 쟁탈전은 왕건이 몸이 아프면서는 필수 불가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가 강하게 배워야 될 광종이 더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름처럼.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한 호족이 있겠죠. 얘도 원래 호족 출신이니까 자기보다 약한 호족은 쥐잡듯이 합니다. 야 너 뭐야? 이러면서. 이게 바로 신라 통일 직후에 신라에서 왕권이 강성하니까 지방 세력 인질로 잡아서 윽박질렀던 게 뭐이라 그랬어? 상수리 제도지. 그걸 그대로 따온 게 바로 기인 제도고, 이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자기보다 강한 호족 내지 자기하고 만만해 보이지 않는 호족에게는, 야 너 그 지역에 네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할권을 너한테 주마.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요. 그만큼 이 강한 호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쫄보예요. 그게 바로 사신관제도예요.
물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나누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올 때 자기보다 약한 호족은 인질로 잡고 자기만큼 내지 혹은 자기보다 센 호족은 그 지역에 그 지휘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이 사람이 실시했다. 태조, 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태조라고 부르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 따박따박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딱 구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사하는 내용에 있으면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무리가 전혀 없다는 거 인지해 두시면 되고, 북진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개성의식 끝. 그 다음에 후녀 10조. 이렇게 정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또 후대 왕들에게 내가 한마디 조언을 구하마, 이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10가지 교훈을 남겨요. 후대 왕과 신하들에게. 뭐 신하들 뭐 정계 계백료서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 후녀 10제는 후대 왕들에게 이렇게 해라. 아니 자기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럴 텐데 후대 왕들도 뭐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다 걷어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수능 특강에는 자료 플러스의 후녀 10조의 내용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오답이다. 오케이? 혹시 정답으로 나와도 여러분들 키워드 혼인정책까지, 오케이? 흑창까지 체크 가볍게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 방금 말씀드렸던 불안한 왕권을 바로잡는 게 바로 광종입니다. 슈퍼스타 광종인데 이 빛날 광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별표 3방을 치세요. 이 사람은 바뀐 수능, 정말 절대평가되면서 난이도가 확 떨어진 이 수능국사에서 그 빛을 더 발하는 사람입니다. 출제 비중이 정말 높거든요. 빛날 광자. 자, 이 광종은요, 포인트가 자기 형님이, 친형님이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 거죠. 친형님이 왕이 됐다가 죽어요. 호족의 등살 때문에 심장마비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도 못 남기고. 그러니까 동생 된 입장에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아주 복수국을 천명합니다. 형님 무덤에서 엉엉 울면서 형님 그 심장마비사하게 했던 이 호족놈들 다 작살내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세요. 이 호족놈들이 보면 자신의 외손자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혈족을 왕으로 올리려고 했던 애들이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정책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왕이 노심초사하다가 심장 약한 사람은 혹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광종은 이를 악물고 무조건, 야, 제가 한자는 잘 못 적지만 이 빛날 광자 광종 한번 적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는 선호도가 높은 분인데 호족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 때 다 불러가지고 말 안 듣는다, 충성서약 안 하는 애들 다 목을 쳐버려요. 숙청이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이 호족을 숙청했다는 건 바로 왕이 쟁탈전이 심하게 높았던 고려 초반에 안정을 꾀야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예요, 사실. 또 이 사람은 또 강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상당합니다. 백성에 대한 애틋함, 이런 건 또 드라마, 아까 제가 보보신경을 말씀드렸는데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 빛날 광자죠. 이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작 소설 이름인데 MBC에서 몇 년 전에 장혁이라는 배우를 광종으로 놓고 오연순과 오연성과 관심이 없는 사람 이름 잘 못 외워서 그 사람이 그 발해에서 넘어온 공주 역할을 해가지고 이 광종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 및 또 그 광종의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이 또 그 드라마 전편에 소설 원작으로도 나오지만 잘 나오는데요. 참 강자한테는 서슴없고 약자한테는 그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정말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분입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자 갈게요. 노비양건법 밑줄 그으세요. 이거 시험 정말 잘 나오죠. 노비양건법. 이거 뭐냐 이거. 예전에라는 게 바로 고려 초죠. 이 사람도 고려 초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호족놈들이 말이죠.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처먹으면서 못 갚으면 노비로 삼았어요. 너 돈 못 갚지? 몸으로 갚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노비가 원래부터 오리지널 노비가 아니라 평민이었던 사람이 노비가 되는 거야, 호족들에. 근데 그 과정이 어때요? 높은 이자, 상상치도 못한 높은 이자를 못 갚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인명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광종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분이니까, 야 호족, 너 이 새끼 죽으려고 왜 내 백성 노비로 만들어? 못 갚아서요.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거든요. 네가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아 먹으니까 못 갚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이건 불법으로 노비를 만든 거니까 다시 원상복귀, 평민으로 돌려. 아니 그럼 제가 빌려준 돈 어떻게 해요? 뭐 나한테 물어. 나 몰라. 너는 불법을 자행한 거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난 관용을 베풀 수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노비가 됐던, 평민이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다시 노비에서 원평민으로 풀리고 자신의 부채, 빚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광종을 선호하겠습니까? 와, 고려는 황제라고 불렀거든요.
황제 폐하 만세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참 애민 정책, 그죠? 아울러 더불어 누구의 경제권까지 작살내는 거야. 빌려준 돈을 못 갚게 됐으니까 호족의 힘을 더 낮추는 거지. 모든 호족을 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호족을 개기는 애들은 죽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뭐랄까 침묵으로 일관하는 애들이 어떤 불법으로 자기 노비를 늘리는 것까지 원천봉쇄를 하면 이 사람은 빌려준 돈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줬다 못 갚게 되는 거니까 경제권이 약화되죠. 결과적으로 호족의 힘도 약화되는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 전형적인 제도입니다. 이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그죠? 옆에 있는 말이 바로 그거죠. 공신 및 꼬족 세력의 경제력. 자, 경제력이 뭐야?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까 경제력이 약화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비를 군사력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군사력도 원천 차단시키는 거지. 다시 평민이 됐으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 기반. 요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노비일 때는 세금 안 내잖아요. 수치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조세국납력에, 그지? 그런데 평민 되면 조세국납력이 되는 거니까. 노비가 많이 늘면 늘수록 국가재정은 어려워지는데 평민이 되면 국가재정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죠? 시험은 머리가 치밀하다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노비안건법 광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이 과거제가 역사적 의미가 꽤 커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적어도 이 과거제 실시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추천 형식이었어요. 세력이 높은 사람이 내 아들 어때요? 네 아들 IQ가 3이잖아. 예? 금붕어 수준인데 그래도 쓰려면 써 이 자식아 이러면서 호족이 세력 있는 자가 왕을 겁박해서 협박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 금붕어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걸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왜? 능력별로 뽑으니까. 근데 이게 중국 수나라에서 우리 고구려가 쌓았던 수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됐던 제도거든요. 당나라를 거쳐가면서 중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중국의 분열기에 넘어왔던 우리의 고려로 귀화 신청을 한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능력별로 과거제를 실시하죠. 그럼 자, 기존의 호족 자제들이 추천으로 됐던 관리들 금붕어들 말입니다. IQ3 다 물갈이가 되죠. 옆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야. 학문적 소양 갖춘 신진 관리를 등용했다. 그죠? 그러면서 호족의 권한도 약화시키고. 왜? 이 사람 모토는 무조건 보니까 호족 잡아주기. 이해되겠어? 정말 중요한 거죠. 두 가지는 뭐 때려 죽여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족 세력 축청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높아심에 하나 더.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계속 물어보더라고. 연호가 뭐예요? 예를 들게요. 김찬호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찬호 왕국을 만들었어. 2020년 8월 31일 날. 그럼 제가 나 이전 시대하고 나를 선을 긋고자 나를 명확히 하고자 내가 나 연호를 호떡으로 할래. 호떡. 내가 재임한 요 첫 해를 호떡 1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 호떡이 바로 연호야. 이건 바로 자주성이죠. 그죠? 난 남과 달라. 새로운 판을 만들겠어. 그게 바로 광덕이야. 근데 광종이니까 이 광자가 빛날 광자로 연결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준풍도 썼는데 준풍은 모르셔도 돼요. 광덕만 기억. 됐죠? 제가 별표를 친 만큼의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성종이 나옵니다. 성종. 이루는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독으로 능력보다 최성로라는 밑에 있는 신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고 신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해요. 심의 18조라고 28개. 물론 이런 숫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을 이 성종이 수렴을 하는 거죠. 네 아이디어 매우 굿이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딱 하나 있어. 자, 보세요. 고려가 아주 미완성의 국가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고려 땅덩어리가 요때만 해도 이제 대동강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요 각 지역의 호족들이 아직도 잘 나가죠. 광종이 웬만한 호족은 정리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만 호족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자의적으로 각 지역을 통치할 수도 있으니 이 주요 곳 12개에다가 목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요즘 말로 하면 광역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처럼 요걸 12개의 목을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지. 그럼 지방관은 왕의 명령의 대리인이니까 왕의 말 한마디가 여기에 고초에 스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독단적으로 호족애들이 통치하는 걸 막고자 지방관을 12개 목을 설치했다. 요게 바로 이 사람의 건의 안에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시무 28조에 집중하지 말고 최승로와 성종의 연결성, 이 사람의 건의한 수용은 바로 12목 설치와 거기에 따른 목사라고 불리우는, 목이니까 지방은 파견이다. 그걸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이놈의 안내 문자 계속 드네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살짝 여러분 얼굴 건드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게 방해금지 모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방해금지 모드가 안 되게끔 해놨나 봐. 자꾸 보고 주의받으라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 정도로 체크를 해줄게요. 그럼 성종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도 하나 치시고 최승로 밑줄, 시무 28조 밑줄. 외우려고 하지 마, 숫자는. 자, 거기 보시면 뭐 있어? 지방의 12목 설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건 눈길도 주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럼 3인방 봤어요. 여기다가 고려 마지막에 공민학만 살 붙이면 공부 끝나는 거야. 고려는. 고려 문제 3문제 나오거든. 날로 먹어. 날로 먹는 거야. 자, 밑에 과거제 실시 자료 플러스 있죠. 이걸 주고 시험 문제 스타일 뻔하잖아. 이걸 주고 어느 왕이냐? 그 왕의 또 다른 정책 뭐냐? 노비안건법, 호족수청 이렇게 내는 거야. 그죠? 아주 쉽죠? 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통치체제 정비라는 중괄호 3번이 있어요. 이 중괄호 3번 뭐 별거 있나요? 중앙정치조직. 양이 되게 많아 보이죠? 뭐 예전에 좀 학교 내신이 빡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 좀 하셨을 텐데 수능은 우리에게 그냥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마운 시험도 없어요, 사실. 자, 하라는 것만 하세요. 이성육부 동그라미 세요. 이성, 성자들 하는 게 2개고 그 다음에 부자들 하는 게 6개예요. 갑자기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보이니? 당나라의 삼성육부에 영향을 받아서 발해도 삼성육부였지. 하지만 독자적이었지. 그지? 독자적이라는 게 뭐가 독자적이라 했어? 명칭의 독자성. 특히 명칭의 유교식. 오케이? 그 다음에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으로 3개씩 나눴지. 오케이? 자, 그게 바로 발해였는데 이 고려도 당나라 영향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고려 사정엔 불필요한 거를 하나를 통폐합시켜서 삼성 중에서 2개를 통폐합시키면 2개 하나니까 총 성자 들어간 건 2개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뭐 중서문화성, 상수성 그런데 그런 걸 외우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성육 붙으면 고려 찾으시면 되고요. 자, 거기 중서문화성, 상수성 나와 있어요. 밑줄만 가볍게 그으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책임자, 요즘 말로 국무총리가 바로 문화시중입니다. 중서문화성의 리더라고 해서 시중, 문화시중. 그 정도 하나만 체크를 가볍게 좀 바라고요. 육부는 상서성에서 담당하는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성, 누가 봐도 이성 육부로 도표로 나오면 도표로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은 중앙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그럴 땐 그냥 무조건 고려 찾을 때 중서문화성, 상수성. 성자 2개잖아. 오케이?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중추원, 요거는 왕명출납이라 그랬는데 이거 한자가 약한 학생이 자꾸 이런 질문 하더라고. 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출납이라는 게 현금 출납부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왕의 명령을 누구에게 A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왕에게 또 전달도 하는.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고려다만 하셔도 충분하고 넘칩니다. 자, 대간 동그라미 쳐볼게요. 3사 동그라미 있어요. 3사가 조선에도 3사가 있어서 구분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현 수능에서는 그건 오바스럽고요. 고려의 3사는 뭐 하는 거냐? 회계기구다. 회계가 뭐예요? 돈 세고 관리하는 거죠. 돈. 그죠? 돈 관리야. 정부의 돈 관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재정기획부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3사는 회계다. 돈 세는 기구다. 끝. 뭐 더 이상 접근이 필요 없어. 자, 대간 볼게요. 이건 별표를 하나 좀 치셔야 되겠습니다. 이 대간은 제가 어려운 말은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면 왕권을 견제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왕의 권력을 견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전하 누구 하나가 회의 중에 편전에서 전하 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누가 옆에서 그 말이 옳은지 옆에 다른 신하들 눈을 싹 보다가 떼창으로 예 전하 명을 거두어 주소서 막 울리지. 그게 왕의 명령이 다 옳은 게 아닐진데 이게 우리가 볼 때 합리적 신하들이 똑똑할 거 아니에요. 과거 보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출신일 텐데 합리적 기준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제동을 거는 거야. 그걸 대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서경, 간쟁, 동박 이렇게 3가지의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현 수능의 수준에서는 오바도 한참 오바야. 그럴 필요 없어. 대간. 어디서 대간 한다는 것도 몰라도 돼. 오케이? 무조건 왕권 견제. 왕의 독주를 막는 거야. 그렇게만 체크해 두시고. 자, 진짜 튀는 건 이거예요.
이런 걸 버리시더라도 이건 버리시면 안 돼요. 도병마사. 요거는 우리 흐름 잡을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고려는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이 빈번하죠. 왜구든 물론이려니와. 그러면 싸울까 말까 결정하는 게 도병마사예요. 싸웁시다. 도병마사. 결정하면 가는 거야. 이거 만장일치거든요. 화백회하고 비슷해요. 고려 때 만장일치.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빈번한 고려의 특수성을 가진 국방 담당 전담회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그런데 봐. 외적이 50만 명이 온다고 칩시다. 근데 고려 군사가 25만이야. 2배야. 현실적으로 힘들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자를 동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남자의 징집 연령이 16세부터 60세였거든요. 군대 가서 싸우는 거. 그럼 숫자적으로 안 되니까 남자를 13세로 낮추고 최고 연한을 60세에서 70세로 낮추면 얼추 숫자가 좀 모여서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꾸는 게 바로 식목도감이에요. 나무 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또 이상한 또 편법 써가지고 그런 정말 그건 아니야. 이거는 뭘 하는 거야? 법을 바꾸는 거지. 법이나 격식을 개정하는 거지. 개정, 고칠 개자,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제 연령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시면 어디가 더 상급 기관이겠어? 이것도 기관이고 이것도 기관인데 어디가 더 높은 급이 높은 기관이겠니? 당연히 이게 높은 거지. 이해돼? 누가 법 바꾸면 무슨 법무부니까 더 높은 줄 착각하시는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결정한 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이게 더 상급 기관이야. 지금 옆에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묶는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옆에 나와 있지만 그건 가볍게 밑줄으시고 고려의 독자적 기구다. 밑줄. 이 수능에서들 독자적이라는 걸 자주 물어봐요. 그죠? 독자적이다. 그죠? 그거 꼭 인지해 두셔야 되고 독자적. 다른 나라에 없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누구누구 구성인데 제가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 귀족이 국정을 주도하는 귀족 정치의 특징. 밑줄으세요. 귀족 정치의 특징.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좀 말을 쉽게 바꿔드리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결정된 거는 왕도 못 바꿔요. 전하, 도병마사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50만 대군과 싸우기로 했는데 징집 연령을 늘리고 좁히고 해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 왕도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중심의 정치는 신라 때 화백회의 말고도 바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는 고려 기구에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차변 계속 말씀드리면 현 수능의 수준에 맞춰서 자꾸 생각해보면 이쪽 파트 가르치는데 제가 1시간 이상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1시간은 지금도 많이 쓴 느낌이야. 그지? 자, 옆에 지방의 행정 볼게요. 고려가 재밌는 나라인 게 외적의 침입이 많다는 게 그게 이제 전제인데 하도 북방유목민족, 자 거란족, 여진, 몽골, 홍건족, 이렇게 외구는 밑에서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히 북방유목민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천리장성 쌓았잖아요. 거란의 침입 막아내고 그죠? 여기 북쪽에 빨간색으로 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파트를 둘로 나누는데 좀 더 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잘랐어. 하나, 두 개야. 개자 북개 동계인데 개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양계라고 해. 빨간색이 양계야. 이게 바로 군사행정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은요 5개의 도로 나눠요. 제가 임의적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일반 행정. 5개의 도라 그래서 5도 이렇게 보죠. 이른바 5도 양계. 5도 양계.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요. 5도 양계. 요게 바로 고려의 특징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요거 주지. 그리고 다음 행정구역을 갖춘 국가는 고려. 거저 먹으라고 막 점수를 냅니다. 그죠? 여기에 책임자 이름이 병마사고 여기에 책임자, 그건 제가 안 가르칠 거예요. 알면 탈이나 괜히 헷갈려. 이 5도의 책임자 이름이 바로 안찰사예요. 요즘 말로 도지사급 되겠죠. 안찰사. 이걸 제가 왜 이건 얘기 안 하면서 이건 얘기하시나 라고 질문하시면요. 제가 요거 하나 좀 덧붙일게요. 조선에서는 지방행정이 이게 다 일원화돼서 합해져가지고 8도 체제로 바뀌는데 라면 이름이 여기 있죠. 8도 라면. 그죠? 이 8도의 책임자는 관찰사예요. 안찰사가 아니라 한음절이 나눠서 관찰사. 그래서 정말 시험 문제가 개떡 같다 보니까 워낙 쉽다 보니까 안찰사는 고려, 관찰사는 조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정말 토 나오는데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자꾸 제가 옛날에 그 빡센 국사 얘기한들 여러분들에게 귀등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도한계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특징을 보실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주연보다 속편이 다수를 차지한다. 자,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든 피해갈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이 주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방간이 파견된 지역을 얘기해요. 지방간 파견. 이 파견, 동그라미 되면 주연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곳이 서초동이거든요. 서초동에 지방간이 파견됐다, 고려시대. 그럼 여기는 주연이 되는 거야. 근데 옆에 역삼동인데 역삼동에 지방간이 파견이 안 됐어. 그만큼 관리 양성 시스템이 약한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고려는 미완성 국가다라는 얘기를 해요. 완성도가 떨어져요. 왕건이 그렇지 뭐. 파견이 안 되면 속편이라고 불러요. 서초동, 역삼동 이렇게. 근데 웃긴 건, 더 웃긴 건 무려 10배 이상 속편이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지방간을 다 파견해야지 옳은데, 그죠? 과거제도 실시했으니까 많은 관리 뽑아서 각 지방에 지방간이 파견되지 정상적인 나라일 거 아니야? 현 대한민국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는 미완성인 거야. 오케이? 그럼 자 봐. 여기서 연결을 해야 돼. 속편이 더 많다. 10배 이상. 10배라는 숫자는 없지만 이 지역은 누가 관할할까? 이 지역은 지방간이 관할할 텐데 이 지역은 누가 관할할까? 관할 안 해? 지방간 파견 안 했으면? 그럼 거기만 무법천지되고 막 코로나 퍼지고 막 살인사건 벌어놔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건 아니잖아. 여기는 기존에 힘이 광종 이후로 많이 약화되었고 성종 때 12목의 목사 파견에서 더 약화됐지만 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호족들이 관리하는 거야. 근데 이 호족이 잘 봐라. 호족이 이름이 향리라고 바뀌어요. 성종 때. 응?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향리는 이전에 호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굳이 왕위로 보지 말고 얘네들이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 봐. 향리라는 이름이 조선에도 나올 텐데 고려의 향리가 파워가 더 세냐 조선의 향리가 더 파워가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고민도 하지 말고 고려가 좀 더 세. 그죠? 왜? 조선에는 모든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거든. 그럼 속편이 없어지는 거니. 그죠? 속편이 파견 안 된,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 안 된 게 속편인데 여기에 지방관이 다 파견되는 게 조선이니 여기를 관할하는 향리의 힘은 어떻게 되겠어? 고려보다 떨어지겠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제가 고려가 끝나고 조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속편은 향리가 관할한다. 그 말 밑에 있어요. 오케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말이죠. 그 특수행정구역에 소가 처음 나오죠. 본 수업 때 말씀드렸죠. 향부곡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반역자들의 친인척이 사는 마을, 그죠? 특수한 마을이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골 때린 마을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평민이다 그랬어. 왜? 세금을 납부하니까, 수치를 납부하니까. 근데 소가 지금 여기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가 돼서 소가 새롭게 나왔어요. 고려 때 나오는 거죠. 고려 때. 고려 때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요건 삼국시대부터, 요건 고려 때부터. 소라는 마을은 북방 유목민족과의 오랜 항쟁 중에서 포로들이 생길 거 아니야. 고려가 잡은 포로들.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말도 잘 능하지 못할 테고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손재주가 북방 유목민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수공업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도 안 물어볼 거야. 향부곡만 나오면 어느 시대? 삼국시대부터? 그렇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그런데 향부곡 엔드 소까지 들어가면 고려 때부터 새롭게 추가되니까 향부곡 소 이렇게 나오면 고려 시대. 이게 다 언제 없어져? 향부곡 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향부곡 소 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조선 초 때. 조선 건국 초가 되면서 초 때 완전히 소멸돼. 이런 마을이 이상해진다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만 집중하시면 돼요. 고려니까. 아시겠죠?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향리가 그 다음 보실게요. 향리가 향촌에서 조세, 공물징수와 역징발, 수치죠. 행정실무 담당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지방간이 파견 안 되게 속편이다 보니까. 이해되겠지? 뭐 어려운 말 전혀 없어 보여요. 자, 군사제도. 제가 통일신라의 중앙군 최정예 군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반수반뿐만 아니라 정규반도 대답 거의 못해요. 저의 짜증을 막 유발시키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국사는 하찮은 과목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래도 대답 못하면 슬프죠. 통일신라의 최정예 군사 중앙군 뭐라 불렀니? 제발 대답 좀 해줘.
구서당. 그 구서당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밝혀드렸죠? 민족융합정책. 나이스. 그 선생님 왜 들리지도 않는데 들리는 척 하세요? 아니요. 다 들려. 아이 그럼요. 대답 못하는 애 얼굴도 보여. 이 코로나 풀리면 죽는다. 정말 이러면 곤란해. 고려도 나라인데 중앙군 없겠어? 그죠? 그게 바로 군자 들어가는 게 2개가 있어서 2군이고요. 위자 들어가는 게 6개가 있어서 2군 6이야. 이것만 기억해뒀으면 좋겠는데 뒤에 우리가 문제 풀다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자, 중앙군이 있으면 이게 중앙군이야? 최정예 군사? 지방에서 그냥 늑다리처럼 이렇게 삐리한 군대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이 지방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해둬. 주연군. 이게 최정예 군사, 이건 쩌리 군사. 근데 이것만 자꾸 물어보니까 뒤통수 치려고 이거네. 고려의 뭐? 자, 봐.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 지방군은 주연군. 오케이? 까리? 자, 그거 체크해 두시고. 자, 관리등용제도 볼게요. 거기 보면 과거제도 있는데, 고려 때 광종, 그죠? 왼쪽에 보이시죠?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 오케이?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 관리선발제도예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문과, 무과? 아니다. 문과는 있는데, 그죠? 무과가 없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려는 500년 동안 무과가 없어요. 장군 뽑는 시험이 없고 사관학교가 없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떤 애가 장군인데? 싸움만 잘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장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천민 출신의 최고 권력자가 무신 집권기 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제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민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비인데 주인마님 제가 거란족이 날라들어왔다는데 저 싸움 잘하거든요. 남몰래 내공을 많이 키웠습니다. 나가서 외적들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야, 너 나가서 다치면 내 재산이 상실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찬호가 팔이 한쪽 잘려서 와봐. 그럼 제가 재산인데 재산이 훼손되는 걸 주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돼! 아닙니다. 저 말미를 주세요. 제가 진짜 몸 하나 안 다치고 다시 금이환영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와! 갔다가 제가 외적 50만 명을 장풍 발차기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저 집으로 안 옵니다? 집으로 오고 싶은데 노비로서 집으로 오고 싶은데 국가에서 저를 장군으로 시켜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무과 없으니까. 싸움 잘하면 장땡이라니까. 그럼 저는 다음번에 그 위에 김찬호 이놈이 왜 안 오지? 막 이러고 있을 때 나중에 장군복 입고 주인 찾아가는 거야. 주인마님 이런 소리 안 하겠죠. 네 이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 장군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문신들이 무신을 없인 여기겠지. 저 못 배운 자식들. 무과도 없으니까. 정상적인 관리 선발제도가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그런 문무차별이 골마 터지는 게 뭐라고? 무신정변.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역사는 원인과 결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어요. 이 승과가 비서승자도 있고요. 우리 역사 국사책을 보면 승려승자, 스님승자가 있는데 여긴 당연히 스님이겠죠. 고려가 무슨 국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어? 불교국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 무과는 나중에 조선 때 새로 생겨요. 그래서 문무양반이라는 단어도 조선 때 처음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어? 만약 시험에 양반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조선 이후에. 고려 때는 양반이라는 단어가 없어. 정상적인 관리 채용제도가 없다 보니까. 물론 조선 때는 승과도 없어지겠지. 성리학 사회니까. 그치? 오케이. 그 얘기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거 먼저 보시고 응시자격 한번 밑줄거 볼게요. 쭉 눈으로만 보세요. 법제적으로 법으로 양인 이상만 응시가. 옆으로 역으로 얘기해 볼게. 그럼 누구를 못 보는 거야? 그럼 천민은 못 봐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어도 천민 못 보고요. 처음으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 얘네들 평민이잖아. 수치를 나빠하니까 향부곡소 이 사람도 못 봐요. 그래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뭐 이 정도까지 알면 뭐 어디 보수학원에서 국사 단과 강의해도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책 시스템 확실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음서제도 요게 아주 골때립니다. 이 음서가 무슨 이름도 좀 음탕해 보이죠? 이상해 보이는데 여기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야. 낯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도 1급, 대한민국에도 1급 공무원이 높은 공무원이고 9급 공무원이 낮은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노량진에 9급 공무원 준비 애들 많잖아. 그지? 예전에는 급이라고 한 거라고 품이라고 그랬어요. 1품부터 9품까지 있었어요. 정, 종 나눠가지고 총 18개인데 모르셔도 돼. 5품. 요즘 말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면 여기에 자식들, 이 공무원의, 이 해당 공무원의 자식은
무시험으로 시험 안 보고 없을 문자 무시험으로 관직 등록됐어요. 관리직위에 등용됐어요. 시험 안 보고. 이 고려가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빽이 통한다고. 아니 자기 능력으로 공무원이 돼야지. 부모 잘 만나서 할아버지 잘 만나서 이상하지. 얘네들은 시험 봐야 되는데 얘네들의 자식들은 X야. 얘네들은 시험 안 봐도 무시험으로 관직에 등록됐어요. 5품 이상.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뭐 5품에 동그라미 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지 말고 요걸 좀 비교해 보세요. 조선은 말이죠. 조선도 똑같이 9개의 공무원 틀이거든요. 요 대상폭을 2품으로 줄였어. 2품 이상으로. 얘네들의 자식들, 후손들만 무시험으로 관직 등록했어. 그럼 자 비교해 볼게. 예전에 혜택을 받았던 고려하고 조선하고 이게 이렇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건데 해당을 받았던 애들 어떻게 될 거야? 요 5, 4, 3 애들은 해당을 못 받지.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난 거. 그죠? 그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 5품, 2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도 그 정도 지각 능력은 있겠지만 고려가 좀 더 능력 중심의 사회야. 조선이 좀 더 능력 중심의 사회야. 빽보다는 혜택보다는 능력을 추구하는 건 고려의 조선이지.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고려말 제대로 못하는 이성계와 할머니가 천민 피가 흐른다는 정도전이 연합해서 만든 게 조선이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차별이 더 강한 나라를 만들까? 차별이 더 완화된 누그러진 나라를 만들까? 후자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야. 그게 수능 공부 아니겠니? 수능이라는 게 뭐겠어? 사고력 테스트인데, 그지? 응? 됐지? 제발 오이오이 이러지 마. 네 앞에서 막 오이오이 그러는데 비슷해. 오이. 나는 바보. 이렇다고 같은 거야. 사람이길 대접받지 마. 부담스러우니까. 자, 그게 바로 음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네요. 화살표 다음에 고려 관료 취재 귀족적 특징. 귀족. 도병마서도 귀족 나왔는데, 그지? 만장일치제. 여기서 결정되고 완구 못 받고. 여기도 좀 그렇지. 옆에다가 좀 더 고려가 좀 더 능력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조선보다는 좀 폐쇄적 사회다. 그렇게 좀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폐쇄라는 게 뭐야? 개방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능력보다는 백 이런 것이 통용되는 나라라는 면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2번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인데 여기 보세요. 거란의 침입. 제가 이거 흐름 때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지난번 강의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서희, 말빨, 강동육주. 그죠? 이거 되찾으러 온 애들 강감찬. 그죠? 관악구의 상징. 털어버렸다 규지대첩. 그러고 나서 뭐 쌓았다 그랬어? 영역이 확정됐으니까. 강동육주가 우리 땅이 됐어. 고려 땅이 됐으니까. 천리장성. 오케이? 고구려 천리장성 헷갈리지 말라. 이 얘기 또 하고 싶지 않아요. 시험의 난이도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건 정확히 인지만 해도 끝나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그 여진족 얘기가 두 번째 중괄호 이번에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 그 천리장성을 쌓은 그 외곽에서 여진족이 노략질하러 왔다 그랬지. 백두산의 근거로. 그죠? 근데 그거를 박살내기 위해서 윤관이 갔다가 처음엔 치고 별무반을 구성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지. 별무반 구성해서 그쪽을 박살을 내놓고 9개의 단단한 성을 쌓았다. 뭐라고? 동북 구성. 그죠? 근데 띨빡하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면서 돌려줬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바로 여진이 아골타라는 리더를 훌륭하게 만나서 훅 성장했다. 바로 무슨 나라? 금. 그래서 거꾸로 걔네들이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하고 중국을 작살내고 했다 그랬지. 그때 자겸이하고 부시기 같은 애들은 섬기려고 했는데 누구는 절대 못 섬기겠다고? 묘청. 그죠? 묘청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지.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서 또 왜 해 이걸? 난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도 바보가 아니겠지만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했던 얘기 또 안 합니다. 중요하게 정말 1시간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도 하면 안 되죠. 자, 32페이지 보실게요. 그럼 이제 문벌귀족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겸이 부시기의 일반적 특징이야. 자, 중괄호 1번 가볼게. 문벌귀족 호족 출신인데 제가 거기다 밑줄 그시고 호족 출신이 어떻게 되면 문벌귀족이라 그래서 보수화되고 사대화되고 초심을 잃은 수험생. 그치? 바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발도 생기겠죠? 묘청이 그 반발 세력이고. 그 대표적인 애가 자겸이 부시기라 그랬지 성까지 제가 안 붙였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겸의 난이 있어. 이자겸의 난. 얘가 바로 제가 요거는 뭐 자겸이가 문벌귀족이다만 아셔도 충분하고 넘치는데 요건 좀 뭐라 그럴까 이걸 보충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말씀. 얘가 얼마나 애가 이상한 애냐면 자겸이 딸이 있잖아요. 이렇게 딸을 왕하고 혼인을 시켰어. 그럼 왕비가 됐네. 그럼 왕의 장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누렸겠어. 근데 그 와중에 만족 못하는 거야.
요사에서 아들이 나왔겠지. 그럼 얘한테는 외손자겠지. 이렇게 혼인 또 시키는 거야. 자기 또 다른 딸하고. 그러니까 얘는 누가 결혼한 거야? 이모하고 결혼한 거야. 아주 콩가루 국가다, 그치? 얘는 외할아버지 부르다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외할아버지, 장인,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무려 2대, 얘가 왕이 됐으니까 말이죠. 2대에 걸쳐서 왕의 장인이면 집안 콩가루 만들면서 할 거 다 했는데, 그러고도 더 노림수가 있어서 얘를 사주해서 죽여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걸 사전에 발각한 얘가 얘를 죽이려고 그럴 때 얘가 난을 일으킬 게 자겸의 난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콩가루의 전형이군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얘를 작살낼 때 이 난을 진압할 때 공을 세운 애가 바로 또 다른 쓰레기 부식이야. 기억하시죠? 부식이 이름부터 썩는다고, 그죠? 근데 얘와 얘의 공통점 뭐야? 얘의 난을 진압한 게 부식인데 얘 둘은 성향이 같아. 크면 섬겨. 나라가 크면 섬겨. 그러니까 문벌귀족을 전반적으로 제가 자주적, 진주적이 아니라 사대적 보수적이라고 그랬고, 얘하고 대비하는 게 바로 누구다? 묘청, 이렇게 불렀다. 이 묘청운동, 높게 평가받는다고 된다고 단재 신초 선생의 성함까지 제가 끌어들여서 말씀드렸죠. 그 얘기예요. 또 이상 볼 필요 없어. 밑에 자겸의 난 있어. 자겸이가 요 문벌귀족 그때 쓰레기. 오케이? 끝.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별표 새벽시대요. 선생님, 묘청 운동인데 왜 서경천도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상식이에요. 국사를 너무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원래 고려 수도는 여기 지금의 개성, 개경이에요. 왕건이 바로 여기 출신이니까. 그런데 고구려 마지막 수도가 바로 평양 아닙니까? 이 평양이 바로 서경이에요. 서쪽에 있는 수도라고 해서 서경이 불렀어요. 좀 더 위도가 위쪽에 있죠. 그죠? 이렇게 천도하죠. 그게 바로 고구려 개성의식이다. 고구려 마지막 수도이기도 하고. 여기 막 썩어 무너졌다. 일로 가자. 이게 바로 꼭 기억하셔야 돼. 뒤에 문화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끝낼게요. 풍수질에 영향받는 거야. 어디가 좋은 땅이냐. 그래서 묘청운동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바로 풍수질과 연결성 생각해 두시고, 아니 편하게 보면 자주성이죠. 옛 고구려 땅을 도읍지로 삼고 새로운 나라 이름만 고려면 뭐라냐 이거야.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방하자. 이 취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풍수랑 연결성 생각해 보시고, 자주성, 진취성 생각해 보시고, 왜 여진의 금나라를 섬기려고 하느냐. 맞서 싸우자. 이런 취지잖아. 비록 부식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아픔을 당하고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지만 이건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신채호 선생님도 얘기했었다는 거. 그걸 인지를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지? 뭐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별표 세 방은 치시고, 서경세력과 개경세력의 대립, 그 두 번째 동그라미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네요. 서경세력, 평양세력이 바로 묘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문 시간에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어예요.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어요. 그 사람 주인공이 바로 정지상이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칭제권원 밑줄. 칭제권원은 황제라 칭하자 이거야. 고려왕을. 자주성이에요. 연호도 쓰자. 연호도 자주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정복을 정벌하자. 멋있잖아. 그런데 개경세력 여기파 출신도 여기 있는 부식이 섬기자. 왜 싸우냐? 에휴. 그러니까 거기 서경천도와 금정벌 반대 밑줄 그시고,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자주성을 대단히 높게 보셔야만 한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시간 강의를 50분을 꽉 안 채웠어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좀 조금씩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신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0분에서 50분 사이인데 45분 정도를 지으면서 제가 강의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얼추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신하고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쟁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페이지가 원간섭기 요거 끝나고 문화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참 상황이 좀 유익하게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저는 충실히 진도 나갈 테니까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뵐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뵐 수도 있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주요 과목 열심히 하세요. 국사는 수업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